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신세아입니다. 먼저 이번 주 첫 번째 소식은 지난 9일 오전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빌딩 화재 사건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초록색 점퍼에 청바지를 입은 남성이 하얀색의 무언가를 들고 계단을 급히 오릅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색 연기가 건물을 가득 메우며 솟구칩니다. 어제 오전 10시 55분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뒤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 CCTV 장면입니다. 이불로 건물 안에 있던 남자 5명, 여자 2명 등 총 7명이 숨졌고 46명은 다쳤습니다. 건물 2층에서 검은 연기가 보이고 폭발음도 들렸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소방차 60여 대와 소방인력 16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인 오전 11시 17분쯤 잡혔고 입주자들은 구조됐습니다. 건물이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다는 게 당시 건물 안에 있던 생존자들의 말입니다. 박석진 대구 수성소방서장은 1차 인명수색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2층 구석에 있던 203호실에서 사망자 7명이 모두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이 빌딩은 법원 뒤쪽에 위치해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방화범은 왜 이 특정 사무실을 지정해 불을 낸 걸까? 이유는 복수심 때문이었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됐던 A씨는 재개발 사업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해서 이 사건 발생 직후 변호사 단체들은 잇따라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자며 앞으로 나아가자고만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국회와 국민에게 변호사들을 제도와 마음으로써 보호해달라고 청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 9일 모든 국민은 헌법이 보장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변호사들이 맡은 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구법률사무소 방화 사건과 같은 사태가 2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감식을 진행해 인화 물질 등이 무엇인지 발화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충일 한국전쟁, 제2연평해전이 모두 일어난 6월,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6일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호국 영웅에 대한 예우를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 나라를 지킨 국가유공자들은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김혜인 기자가 이들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어. 이따 눈 뜨면 우리 집 안방이고 난 가방 챙겨서 학교 가고 엄니랑 형은 가게 가고. 지난 6일 일분 묵념으로 시작된 제67회 현충일 추념식.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공정한 보훈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가 유공자와 유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겠습니다. 확고한 보훈 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근간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 체계를 마련해 조금이라도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과거 나라를 지키고자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했던 호국 영웅들은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6.25 참전유공자 지원센터. 학교 선생님을 꿈꾸던 20살 청년은 지리산 공비토벌에 참여하며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전쟁 나기 전에는 내가 학교 선생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전쟁이 나니까 모든 걸 다 저거 하고서 할 수 없이 하니까 선생이 안 된 건 상당히 좀 후회스럽죠. 사방에서 날아오는 총알로 공포감에 휩싸였다며
당시 상황을 회상하던 지인환 회장. 두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 총을 쏘던 순간엔 긴장이 풀렸다고 말합니다. 땅콩하고 이렇게 쳐다보면은 저기서 파란 불이 올라가거든. 아, 그러면 저 인민군이 저기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야. 그래 그걸 보면 뭐 몸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 맞대응해서 그놈도 총 쏘는데 나도 같이 총을 쏘면 그때 이제 가라앉아. 강원도 양구에서 전투 재료를 보급하는 야전 공병대에 있었던 19세 청년. 난 중간에 야전 공병대에 있어가지고 전투하는 제 전방에서 그 양구에서 이쪽 왔다 갔다 해서 그러기 때문에 내 목숨을 살렸어요. 갑작스러운 전쟁으로 전장에 투입됐던 어린 군인들은 총알을 다 쓰자 총이 고장난 줄 알았을 정도로 짧은 훈련만을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총 한 번 쏴보지도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도 허다해 하루살이 인생이라는 단어도 처음으로 생겨났습니다. 최전방으로 와가지고 전투도 별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때가 하루살이 인생이 그때 유행됐었어요. 그렇게 사는 그 저기 없어 전투도 못 해보고 죽은 사람이 저기가 많아요. 북한 황해도에서 영어를 배웠던 한 20대 청년은 당시 미군 부대 소속으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아, 밤사이에 다 피난 가서 영등포 거기가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한국 사람이. 아, 그런데 박격포는 펑펑 떨어지는데 사진 보고 아, 왜 한국 사람들 다 가는데 왜 우리는 이러냐. 우리 좀 아주 무섭더라고. 다 한번 죽는 거 아닌가. 평양의 공업전문학교에서 공부했던 젊은 영웅에겐 어느덧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월세방에서 혼자 살고 있는 이부 회장. 국가에서 주는 수당을 조금씩 모아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내고요. 요거 쓰고 있어요. 국가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뭐 있어요. 예. 구에서 보태주는 돈, 또 뭐 저기 조금 높은 데 이런 데서 해서 여러 군데서 모아가지고 3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뭐 주면 고마운 거지 뭐. 강화도에서 용산까지 버스를 운전하며 4명의 딸을 키워냈고 아내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난 뒤 반지하 단칸방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면서 내 집이 있으면 좋은데 조금 한 2개월 살고 나면 또 저 주인이 또 오기라고 그래요. 이사 다니는 게 말도 못해 아주 내가. 그래 버스 운전이나 내가 해가지고 그 딸들 그래도 그거 가지고 학교 같은 거 다 보내는 거 그거 하고 그래서 시집 가서 다 자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가고. 이렇듯 국가에서 지급하는 참전수당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호국 영웅들. 세상을 떠난 전우들에게 그저 미안하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때 6.25 전쟁이 나가지고 우리 같이 전쟁에 참가한 전우들은 적탄이 비오도 쏟아지는 속에서 다 모두 국가를 위해서 산화했잖아요. 그 돌아가신 영웅들에 대해서 그저 명복을 빌고 내가 여적지 그분들의 뒤를 따르지 않고 살아서 한 적이 있다는 게 너무 미안하죠. 같이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네, 전쟁에 참여해 나라를 지킨 호국 영웅들의 이야기 직접 듣고 왔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김혜인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르신이 살고 계신 집에도 이제 다녀왔는데요. 실제로 가보니 좀 느낌이 어땠나요? 네,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르신들의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6.25 참전 유공자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인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협의회 고진광 대표와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해당 이 센터를 만들게 된 계기 뭐라고 하던가요? 일단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협의회라는 단체는 남북민족 공동체 사업,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과 같은 재해 복구 사업, 그리고 소외계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고 대표는 주거 환경 개선 봉사를 하다가 우연히 6.25 참전 유공자의 집을 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유공자 훈장이 달려있는 집 내부에는 쥐가 나올 정도로 낡고 허름해서 굉장히 놀랐다는 게 고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집이 다 쓰러지고 그 쥐도 있고 그리고 막 쓰레기 줍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이래 보니까 참전 영웅이에요. 6.25. 그럼 정말 이게 우리나라냐 놀랬죠. 이 전쟁을 하셨던 분들의 생활이 이렇게 어려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냐 이들이 계셨기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실태 파악을 한 거예요. 참전 영웅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그리고 이분들의 대우가 어떤지. 자, 그렇다면 현재 이 국가 유공자들 얼마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네, 참전수당은 2011년에는 월 3만 원이었고 한 해에 10,000원씩 오르다가 전 정부에서 8만 원이 올라서 현재 월 3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참전수당을 받는 어르신들은 지자체 이곳저곳에서 수당을 모아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월세를 내며 살아가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게 고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그 월 3만 원 받으셨던 게 2011년 기준인가요? 그렇죠. 그 전인 하여간 월 3만 원이 10,000원씩 올라갔어요. 10,000원씩. 참 해도 너무한 거죠. 또 이제 서울시는 5만 원, 지자체에서는 한 10만 원에 한 40만 원 되고 기초연금 혼자 그 수당 받아봐야 집세 내면 없어요. 보훈처가 취재진에게 제공한 보훈 대상자 기초생활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15만 명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2만 명으로 보훈 대상자 가운데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6.25 전쟁 등에 참여한 유공자들은 아무래도 고령이고 봉급 없이 전쟁에 참여했다 보니까 좀 더 예우를 갖춰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을 한 건 우리 국민 모두가 좀 호국 보훈 의식과 애국 정신을 함양하자라는 취지가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민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나요? 네,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봤는데요. 국가 유공자라는 칭호에 걸맞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6.25 참전했는데 그래도 돈을 좀 많이 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라를 자기 한 목숨 바쳐서 구했는데 그래도 대가가 있어야지 좀 더. 국가가 유공자 칭호를 달아줬을 때는 그만한 국가나 국민이 그분한테 그만한 도움이라든가 신세를 받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우를 해드려야지.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만 세금이 좀 더 유용하게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정말 우리의 세금이 더 많이 갔으면 좋겠고 최소한 50만 원은 돼야 좀 생활이 그냥 최저 생활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유공자신데 30만 원은 좀 적지 않나요? 좀 그런 그렇다면 이 국가 유공자들에게 참전 수당 인상 등 처우를 개선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좀 해야 된다는 거죠? 네, 현행법을 바꿔서 이들에게 참전수당 같은 수당을 높여줘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관련 법인 참전유공자법 제2조 2항에서는 먼저 6.25 전쟁, 월남전쟁 등에 참전한 사람들을 유공자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같은 법 제6조 7항에서는 참전 명예수당 관련 지급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지급 금액은 월 35만 원으로 규정해놨습니다. 이에 법을 바꿔서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이런 의견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왔나요? 네, 아버지가 해병대 청년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을 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는 양윤섭 변호사는 복리 증진에서 나아가 책무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존유공자의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복리증진보다는 좀 더 구체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복리는 그냥 조금 더 잘 되자 이거인 건데, 이제 최저 생계비, 최저화 이런 식으로 그 책무를 조금 더 구체화하면은 그나마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울러 양 변호사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연령을 하향하고 금액을 상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생계지원금도 지금 10만 원 지급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상한을 하고, 근데 연령을 낮추고 금액을 늘려버리면 예산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생계지원금을 80세 이상 플러스 중위소득 이런 걸로 하던가, 아니면은 그냥 65세 이상으로 하되 기초생활수급자로만 한정을 해서 좀 더 늘린다든지 이런 것도. 자, 6월 호국 보훈의 달이 아닌 평소에도 좀 우리나라를 지킨 영웅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이어나가야 될 것 같네요.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었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우여곡절 끝에 마련됐죠. 그러나 법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내 앱 시장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구글은 전혀 미동도 없이 통행세를 걷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내 소비자들과 콘텐츠 업계가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이 위법하다고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이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넷플릭스와 같이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동영상 서비스 앱인 티빙과 웨이브의 구독료는 15% 올랐습니다. 교복 이북, 알라딘, 네이버 웹툰 등 전자책 앱들도 일제히 콘텐츠 사용료가 올랐습니다. 멜론 같은 음원 사이트도 예외는 아닙니다. 갑자기 이렇게 앱 이용료가 줄줄이 오르게 된 이유가 뭘까? 이는 구글이 지난 1일부터 모든 앱에 인앱 결제를 적용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인앱 결제란 소비자가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경우에 구글의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하는 걸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앱들은 매출 규모 등에 따라 구글의 적게는 15%, 많게는 최대 30%까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구글은 자신들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들을 플레이 스토어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앱에서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일명 아웃링크 경로까지 막아선 구글. 사실상 모든 통로를 차단하고 통행세를 받아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같은 구글의 독불장군식 정책으로 서비스 이용료가 인상되자 부당한 횡포라는 원성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이 한국에 스마트폰이 도입된 이후 인앱 시장의 74.2%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그 이후에 인앱 관련 독과점 행위를 계속해서 해 오면서 그에 따르는 소비자의 권리라든가 보호라든가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의무와 이행을 철저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무 이행은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수익만을 철저하게. 나아가 가격 부담 등의 이유로 소비자가 앱 이용을 포기하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창작자들에게 미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독점적 우월한 지위를 가진 어떠한 기업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특정한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한 대기업의 입김이나 손짓 한 번으로 저희 대한민국 콘텐츠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이유로 소비자단체는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구글 측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구글의 인앱 결제가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합니다. 강제 정책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사실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강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의 통신 권리라든가 정부의 어떤 규제라든가
간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돼서 이에 대하여 그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제1항 9호에 따른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 단체가 언급한 해당 법안에선 전기통신 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또 같은 법 제9호에서는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현행법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면 안 된다고 돼 있음에도 인앱 결제를 강조하는 구글의 처사는 위법하다는 겁니다. 이에 구글 측은 인앱 결제와 함께 인앱 내 3자 결제도 만들어서 앱 개발사에 선택권을 줬다는 입장이지만 법안 피해가기 꼼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앱 내 3자 결제의 수수료 또한 26%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데다 구글이 수수료를 떼어가지 않는 아웃링크 결제는 여전히 막고 있어서입니다. 구글의 이런 방안에 대해 법조계는 위반의 소지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인앱 결제 내 제3자 결제 방식을 새롭게 제공을 해서 일종의 선택권을 제공한 것이 특정한 결제 방식 외에 다른 결제 방식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김혜주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공정거래법 위반엔 해당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금지되어 있는 거래상 지위남용 유형 가운데 불이익 제공 또는 이익 제공 강요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4%에서 30% 정도의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그런 결제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어 있는 불이익 제공이나 이익 제공 강요에 해당할 수 있고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중재하고자 정부도 구글과 국내 앱 개발사들의 입장 조율을 위해 여러 시도를 해왔습니다.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구글 측 총괄 임원과 면담하면서 실질적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지만 정작 콘텐츠 업계에는 회의적 시선이 여전합니다. 사후 대책이 아닌 예방 차원의 해결책을 마련해달라는 게 업계 호소입니다. 방향이 사후 대책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속상하다는 겁니다. 어떠한 대상들이 도대체 얼마나 더 피해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인가요? 예방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고민하고 또 더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달라. 이번 인앱 결제 의무화 조치로 플랫폼들이 잇따라 서비스 가격을 올리고 있어 그 종국적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법률방송 로포커스, 이번 주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올해 2022년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하고도 2년이란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순국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되새기고 예우하는 건 국가는 물론 국민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될 때마다 국가유공자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과 함께 보훈의 중요성은 늘 강조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인데요. 말 그대로 국가유공자이므로 국가가 가장 앞장서서 책임지고 이들의 예우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들의 숭고한 희생의 뒤에 씁쓸한 현실을 방치해둔다면 정부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봉사, 나아가 국방의 의무조차 얘기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